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대기안전연구본부의 최열아입니다. 저희 2021년 KEI 연구성과보고회 저희 본부의 그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두 건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창훈 선임연구위원께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개발연구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승민 연구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에 대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으로는 경인의 오영락 교수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연구원님, 충북대의 윤대옥 교수님, 명지대의 송효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창훈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이창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에 이제 수행한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경제인문사회 연구의 협동 연구로 추진이 됐었고요. 과제 기간은 좀 길지는 않지만 6개월 동안 진행이 됐었고,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 총괄을 맡았고, 그 다음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그 다음에 농촌경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산업연구원 등 약 7개 연구기관이,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해서 전략개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의 일환으로서 그린 뉴딜을 제안을 했었고, 이 그린 뉴딜 전략을 국가계획을 작년 7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국판 뉴딜이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로부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경제 위기로부터 경제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기후 및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 관점은 조금 미흡했다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부양책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응하는 국가의 장기 전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이 장기 전략은 단순히 경기부양책은 정부의 지원책, 정부의 재정을 활용한, 적자 재정을 활용한 정부의 투자 예산 중심의 어떤 정책이었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적자 예산으로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민간의 투자 재원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적정한 규제도 이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그런 어떤 정책 믹스를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후위기가 경제위기로 이제 전환이 될 가능성들이 크기 때문에 경제의 녹색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녹색 경쟁력, 경제의 녹색 경쟁력을 키우는 어떤 장기 전략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린 뉴딜이 법제화되면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연구할 당시에 비해서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 대응법으로 지금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럴 경우에 어떤 법률에 따른 국가 전략의 어떤 기초를 좀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목차는 그린 뉴딜 개념 및 정책, 그린 뉴딜 비전 체계 분야별 추진 전략인데요. 저희들이 삼았던 큰 비전 체계를 보면은 그 비전으로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전환 선도 국가를 잡았었고요. 이 비전의 좀 큰 의미는 전체적으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전략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기존의 이제 추격형 국가 전략에서, 국가 발전 전략에서 선도형 국가로 이제 전환하는 것들이 기존의 경제 전략의 프레임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프레임이고요. 이 프레임을 그린 뉴딜에도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전환이라고 하면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용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제 전환을 의미를 한다고 봤었고요. 결국 이 부분들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 그 경제, 사회, 환경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경제와 환경적인 측면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도 이제 부차적으로 또 고려한다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이 우리 경제 사회 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함으로써 위기를 이제 기회로 전환시켜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전략이기도 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게 이제 목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구체화해 보면서 조금 용어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목표인데요. 환경적으로는 그린 뉴딜이 결국은 지구 사회의 그 가장 핵심 아젠다인 탄소 중립에 있어서 기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단순히 탄소 중립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생태 용량도 같이 증진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50년 탄소 중립을 구체적 목표로 하고,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생의 기반이 되는 생태 용량을 기존에는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잠식을 해왔다면은 이제는 이제 플러스 전환하는 것들을 한번 꿰볼 시기가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 목표로는 녹색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이 경제적 목표로 저희들이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녹색 경쟁력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경제 전반의 녹색화. 그러니까 결국 GDP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시키는 문제들, 이런 경제 전반의 녹색화와 함께 녹색 산업, 그러니까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는 어떤 산업에 있어서의 그 산업 경쟁, 이 부분들은 우리가 지표로서는 뭐 세계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을 들 수 있겠죠. 이런 양자를 이제 포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 사회적 목표로서는 결국 이런 전환 과정이 모든 국민을 뒤에다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떤 그런 전환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전환 과정에 이러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그러니까 비용과 혜택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응집력을 어떤 제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 좀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의 가속화인데,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하고, 그 주요한 국정 아젠다로 시작을 했지만 여전히 이제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시작점에 있어서 너무 속도가 늦다는 어떤 이런 비판도 많았었는데, 이런 그린 뉴딜 또는 탄소 중립을 계기로 해서 에너지 전환을 좀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정부가 작년 말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고 해서 12월 달에 제안한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준비 절차들을 그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준비를 체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을 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어떤 그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기본으로 한 녹색전환 기본법, 저희들은 이름을 녹색전환 기본법으로 했는데, 이 법률 이름은 뭐 지금 현재 입법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기후위기 대응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용어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법명이 어떻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런 어떤 전환 기본법과 또는 관련 법률에 탄소 중립 목표를 규정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규범적 성격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탄소 중립이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겹칠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결집을 위해서 적절한 거버넌스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아마 이달 말에 출범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2050년 은 30년 뒤의 얘기입니다. 30년 뒤의 얘기라서 결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여러 가지 옵션들은 굉장히 어려운 옵션들이고, 그 기술적 가능성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하는 것과 내년에 판단하는 기술적 가능성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탄소중립 격차 보고서를 발간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결국은 배출량을 분석을 하고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적절한 대안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개발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넘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기로는 지금 현재는 2030년 NDC, 2030년 감축 목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이 지금 2030년 감축 목표를 전부 다 상향을 했는데, 우리도 이 상향에 벗어날 수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4월에 있었던 기후 정상회의에서 11월에 있는 글래스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까지 우리나라의 2030년 감축 목표 상향을 확정 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작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 보고서를 이 연구를 진행했던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 NDC 상향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그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서 내에는 이런 올해까지의 그 배출 여건이라든지 전망을 점검을 해서 상향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올 초에 시작된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여건들은 이런 상향 노력들을 좀 가속화시키는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뭐 탄소 비용 100% 반영을 목표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정상화하는 작업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무상 할당을 최소화한다든지 또 무상 할당을 벤치마킹 방식으로 최대한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비대상 부분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한다든지 환경비용을 과세한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환경유해 보조금들을 많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환경유해 보조금 개편 시나리오, 폐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핵심은 탄소 중립을 에너지의 핵심은 재생에너지입니다. 어느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2050년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시나리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특히 전력 부분 재생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60에서 70% 이상이 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확보하는가. 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든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내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유리하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확산을 하되 이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에너지 전환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조금씩 넘어가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토론자분들은 다들 읽어보셨기 때문에 조금 다 하실 것 같고 제가 몇 개만 조금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적 규제기관이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에너지 가격 결정이라든지 구조 개편 모든 문제들이 정치화되어 있어서 이게 풀리지 않는 갈등의 소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독립적 전문적 규제기관을 통해서 이만 해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독립적 규제기관의 설립이 반드시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생활공간의 녹색 인프라 구축은 이제 제로 에너지 하우스 이제 전면한데 첫 번째 저희들이 과제로 제안한 게 이 부분은 기존의 그린 뉴딜 전략의 한국판 정부의 그린 뉴딜 전략에 대한 좀 약간 자성에서 출발을 합니다. 기존의 전략이 경기 부양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공공기관의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에 좀 치중을 하고 있었다면은 결국 매년 들어서고 있는 수십만 채의 건물에 대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 규제가 도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노후 건물만 리모델링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규제를 조속히 이제 도입하는 것들이 그리고 강화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규제와 지원의 어떤 정책 믹스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하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된 관계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승민 박사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기환경연구실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대기질 변화 추정 및 관련 정책 지원 연구라는 주제로 2019년과 2020년에 KI 기본 과제로 수행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연구 배경을 말씀드리면서 연구의 목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간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농도 변화의 경향을 보면 배출량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에 비해서 미세먼지 농도 변화 추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조금 감소 경향이 둔화되고 정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배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도 변화 정체하는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원인 분석들과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해 왔는데요. 이제 2010년대 이후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 여건이 변화된 것이 농도 변화 정체의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최근 들어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대기질과 기상 기후 변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 오염은 많은 양의 배출량과 대기질 관점에서의 악기상의 조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책 담당자들은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 제어하는 것만으로 대기질을 관리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그 대기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악기상과 그리고 대기 화학 반응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기후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가 이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과정은 풍속이라든가 혼합층 고도, 대류, 기단 이동 등의 환기 속도를 결정하는 과정과 그리고 강수에 의한 세정, 그리고 건조 침적 과정, 오염물질을 생산하고 손실하는 비율, 그리고 자연 배출량 및 배경 농도 등을 변화시켜서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그 향후 5년간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9년에 발표된 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은 2016년 대비 향후 5년 동안 배출 관리를 통해서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를 35% 이상 저감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대 분야에서 42개 과제, 177개 세부 과제를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어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기질에 대한 기상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22년의 예정인 수정계획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할 때 정교한 목표 설정과 이행 과제 도출을 위해서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변화의 기여도와 기후 변화의 기여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비상저감 조치라든지 계절관리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연간 배출량이나 연평균 농도 등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왔던 기존의 상시 대책에 추가해서 고농도 사례 발생이나 빈발 계절에 강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교화되고 입체화되고 있는 대기질 관리 정책 동향에 발맞추어서 연평균 관점, 계절 및 월별 관점, 고농도 사례일 등 다양한 각도에서 기상과 대기질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이상기후의 징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달 전인 21년 3월에만 해도 강원 지역에 16년 만에 폭설이 내려서 고속도로 차량이 8시간가량 고립된 사례가 있었고, 또 2월에는 이상 고온 건조 날씨의 영향으로 경북 지역에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RCP 8.5 시나리오라는 향후 그 기후 변화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었을 때 그 미래 기후에서의 그 미세먼지 관련 기상 조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 따르면 미래 기후에서 온난화가 지금의 경향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을 때 미세먼지 고농도 사례도 이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몇몇 선행 연구에서 온난화된 미래 기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관련 메커니즘이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에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변화를 전망하고 또 미래 기후에서의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 영향 변화를 전망함으로써 기상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질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2년간 지금 사실 3차년도 연구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인데 2년 동안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와 관련 기상 인자의 중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그 미세먼지가 관측된 이후 2000년대 들어서의 그 쭉 변화되는 경향과 배출량의 변화 경향을 보여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 P0 기간, P1 기간, P2 기간 이렇게 3개 기간에 나누어서 변화 경향을 파악해 보았는데 처음 P0 기간에는 배출량 감소에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 역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P1 기간에도 그 변화 감소 경향이 다소 둔하게 되긴 하지만 분명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 이후인 P2 기간에 들어서는 그 감소 추세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다소 이렇게 정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사실 그 배출량 목록이 나오는 것은 몇 년간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017년까지만 배출량 목록이 나와 있어서 사실 그 이후에 배출량 변화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최근에 그 감소 추세로 보았을 때 이것이 더 이상 증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배출량 변화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고 가정을 할 때 이러한 그 농도의 정체 경향에는 조금 다른 요인이 원인을 중요하게 끼쳤을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관련된 주요 기상 인자들의 중장기 변화 추이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P2 기간을 보시면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원으로 표시된 기간이 P2 기간인데요. 그때 보면 확실히 그 풍속이라든가 기온이라든가 강수량의 변화 트렌드가 굉장히 조금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2 기간에는 일단 먼저 그 농도가 이제 정체하는 그 P2 기간에는 풍속의 감소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기온은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최근 기간에 대해서 그 바람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 계절별 풍속 변화 추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P2 기간 동안 모든 계절의 풍속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봄과 겨울철의 풍속 감소폭이 더 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봄과 겨울철의 그 정체 일수, 그 일평균 풍속이 2m/s 이하인 좀 바람이 적은 날에인 그 정체 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고농도 사례 발생 관점에서 또 살펴보자면 그 지금의 그 미세먼지 나쁨이나 매우 나쁨 일수는 그 고농도 그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농도가 36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미터 이상일 때를 이제 고농도 일수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초미세먼지 사례의 지속 기간이나 농도 구간별 일수를 살펴보면 P1 기간에는 계속해서 고농도 일수가 감소를 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P2 기간으로 들어서면서 다시 이 고농도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장기간 3일 이상 지속되는 장기간 고농도 사례 발생 일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간의 겨울 및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럼 기상이 그 대기질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대기 확산 모델에서 입력 자료인 배출량 자료는 고정을 시킨 채 그 기상 입력 자료만 변화를 시켜서 모델링을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근 거의 20년간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모의한 결과 2016년 대비 전국 평균 최저 19%까지 오로지 배출의 변화 없이 기상의 변화만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12년 이후에는 대부분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상의 변화만으로도 높아지는 그런 기상 조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전국적으로 좀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렇게 변화하는데 그러면 배출의 영향과 기상의 영향이
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 이전에는 비기상 요인, 즉 배출 변화에 의한 요인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는데 2013년 이후에는 기상의 기여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배출 변화에 의한 요인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상 요인과 비기상 요인의 비중이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출 저감 효과보다는 기상 변화의 영향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체감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그래프와 동일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서 보여드린 그 고농도 사례 일수에 대해서 어떠한 기상의 조건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후변화 관련지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일수들에 대한 대기장 합성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P1 기간과 P2 기간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P2 기간에 최근인 P2 기간에 유라시아 고기압이 약화되고 한반도와 아시아 중위도 고기압이 강화되면서 그리고 또한 알래스카 지역의 고기압이 강화되고 알류시안 저기압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했을 때 그럼 최근에 알래스카나 베링의 동쪽 지역의 기온과 기압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대규모 정체성 고기압이 알류시안 저기압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부근의 대기 정체를 유발해서 농도 상승과 고농도 지속 장기화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였고 이러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빙 면적의 변화도 함께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P1 기간에 비해서 P2 기간에 북태평양 및 알래스카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북극 해빙이 감소하는 것을 뚜렷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P1 기간과 P2 기간의 북극 해빙 농도와 해수면 온도 패턴 차이가 이제 장기간 지속되는 고농도 사례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하자면 P2 기간에 최근 기간에 북극 해빙이 감소를 하면서 알류시안 저기압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블로킹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면서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농도 사례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대기질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과거 20년 기간에 대한 배출 고정 기상변화 모델링을 통해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상변화 기여도를 확인한 결과 오로지 기상변화에 의해서만으로도 최대 19%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향후 대기질 관리에 있어서 배출 저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기상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의 목표 농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최악의 기상 여건에서도 이제 최악의 기상 여건에서 배출 저감만으로 10마이크로그램 퍼 큐빅미터 농도를 저감해야 된다는 좀 굉장히 높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배출 저감 목표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대기질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최근 장기간 지속되고 농도가 높은 고농도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에는 한반도의 어떤 국지적인 기상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상 시스템과도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특히 이제 최근 기간에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 온도 상승이라든가 북극 해빙 면적 변화에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북반구 기압 패턴 전체가 변화가 되면서 이제 한반도에 장기간 지속되는 고농도 사례가 조금 더 유리하게 그런 기상 요건이 조성된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대기질 관리는 대기질 관리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관리와 좀 연계를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그 유럽에서는 대기관리 정책과 기후변화의 정책과의 연계를 중심을 두고 최근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U에서는 EU 지침에 따라서 각 회원국에서는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단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을 함께 이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기오염 저감 정책 수단의 약 3분의 1 가량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대기관리 목표를 수립하거나 온실가스 관리 목표를 수립을 할 때 이 두 정책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민 박사님. 저희 본부에 이제 두 건의 발표를 모두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네 분의 토론자께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영락 교수님, 그다음에 이유진 연구원님께서 이제 그린 뉴딜 관련 연구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고요. 윤대옥 교수님, 그다음에 송효정 교수님께서 이제 대기질 변화 추정, 이승민 박사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약 5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영락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10대 수출 품목을 보시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합성 수지, 철강, 플라스틱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전체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수출 금액의 56%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략이라든가 구조 같은 경우는 탄소 집약적 제조업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유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린 뉴딜 정책을 보면은 이게 한 섹터 팔리시라고 보기보다는 탄소 집약적 제조업 수출 의존형 경제의 구조적이며 전면적인 아까 이 박사님께서 장기적인 구조적 전환 정책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녹색 산업이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하되 경제 수준을 유지 또는 개선하겠다라는 목표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 안에 기존에 있던 탄소 집약적 제조업 내지는 수출 의존형 여기를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지가 조금 분명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 S1 같은 경우는 기존 주력 산업의 탈탄소화 내지는 저탄소화를 해가는 것이 메인인 경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 주력 산업 특히 제조업 내지는 탄소 집약적 내지는 수출 산업이었던 것들 이외에 새로운 산업을 주력 산업화하고 거기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것인지 이게 조금 분명히 이제 두 개가 같이 가긴 할 텐데 전반적인 우리의 그 전환 경로나 구체적인 모양들이 좀 드러났으면 훨씬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책 간의 어떤 보완 관계가 있고 내지는 충돌 관계가 있는 정책들이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성장 정책이나 산업 정책과의 관계인데 제조업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서구의 경험을 가져와서 제조업 부분이 약할 때 결국은 그 경제가 별로 좋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더라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게 최근에 트렌드로 정책 트렌드로 좀 자리 잡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밖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오는 리쇼어링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정책과 그 그린 뉴딜 정책이 어떻게 관련을 맺는 건지 내지는 무역 정책이라든가 소위 공정한 전환을 포함한 어떤 복지 정책과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조금 더 고려돼야지만 전면적이며 장기적인 구조전환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들의 그 내용들의 디테일도 굉장히 잘 제시되어 있지만 그 관계들 그리고 그 이제 거시 변수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보고서에서 드러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재원인데요. 이게 사실 탄소 중립 내지는 그린 뉴딜이라는 게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도구라든가 그 정책,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볼 때 이거 자체가 막대한 전환 비용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기후변화위원회가 추계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적어도 그 탄소 저감이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앞서 있는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2050년까지 매년 GDP의 1에서 2%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정부 재정만으로 이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가부채 문제라든가 국민의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 중에 정부 재정을 20% 쓰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나머지 80%는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정부는 공공자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이 기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이제 공공 부분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에서 그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역할이 조금 좀 입체적으로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에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금융 부분에 대한
금융 부문이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 내지는 그린 뉴딜 추진과 관련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시면 이 재원의 측면에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아까 민간 부분이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 정책이 나갈 때는 많은 경우에 직접 투자나 지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재정이라는 게 그렇게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조건을 형성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프라이스 시그널이라든가 뭐 내지는 기준이나 규제 그리고 또 하나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 공개를 좀 활용하는 안들이 조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 당사자라는 것인데 이해 당사자는 개인적인 차원이나 내지는 기업의 차원 내지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단기 이익과 장기 이익이 분명히 충돌합니다. 특히 그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아니죠. 상당 부분이 지자체 레벨에서 그 실행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이해 당사자이자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다른 지자체의 관계에서는 이해 당사자이자 또 이해 당사자들이 충돌하는 협업의 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역량과 관련된 것도 이 거버넌스 부분에서는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불가역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이슈와 관련해서 항상 후손 세대가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되지 못하는 언더 리프레젠트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후손 세대의 후손 세대를 어떻게 이 정책 거버넌스에 대표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언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조금 트리키한 이슈도 있는데 그동안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규제위원회 그리고 탄소중립위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언급됐던 영국의 CCC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위원회들의 역할이 좀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특히 자율적이며 또는 독립적이고 또는 초정권적인 기후정책 추진에서의 어떤 독자적인 영향력 있는 역할이 있었느냐에 대한 반성이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정권이나 정부 부처의 역할도 거기서 고려돼야 할 내용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소모적인 어떤 정책의 추인보다는 차라리 효과적인 탈탄소 구조 전략에서의 평가 쪽으로 좀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지만 그나마도 좀 기여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초당적인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퍼블릭 컨센서스를 뭐 도모하는 장인 것인지 좀 하여튼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들은 좀 본인들의 역할, 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정부나 정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바투머 방식으로 역할들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렇게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법제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제화는 굉장히 중요하죠.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해 당사자라고 했을 때 기업, 정부를 뺀 나머지 하나가 항상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일종의 시민이면서 소비자인데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재고만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까 이승민 박사님께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간의 관계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건강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공개되고 각각의 상품 하나하나의 환경의 영향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이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제품의 탄소의 영향 그리고 기후의 영향, 미세먼지의 영향들이 좀 데이터화되고 그것들이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소위 말하는 소비자 주권 시대에 정부가 법이라든가 규제 이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소프트 레귤레이션이나 소프트 로가 좀 될 수 있는 기반을 정부가 깔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좀 언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영나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유진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 전략 개발 연구이고 이 연구는 이제 KI가 연구 총괄을 하면서 이 경제인문사회 연구회가 정말 총망라해서 작업을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1년 전에 나왔더라면은
한국의 그린 뉴딜이 좀 다른 방향 더 풍부하게 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지금이라도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정 보완 확대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2050년 탄소 중립하고 NDC 강화 이것을 실행하는 정책으로서 그린 뉴딜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연구를 보면서 그나마 우산 정책, 그러니까 딱 현재 우리 그린 뉴딜이 포커싱을 두고 있는 빌딩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그린 에너지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국토의 생태 역량 증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우산을 씌우는 그런 접근이 이루어졌다라는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시스템의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시스템이 전환하고 우리의 지금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이런 산업 구조를 녹색 경제, 녹색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각의 영역별로, 그러니까 에너지 분야, 그리고 생활 공간 분야, 생태 공간, 녹색 경제, 녹색 균형 발전 각각의 분야별로 어떤 사업과 정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열이 좀 되어 있고, 이것의 우선순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엮어서 시스템 전환 차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좀 더 저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생물 다양성이나 농업 이런 분야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조금 에너지를 기반으로 깔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먹거리 안에서도 순환 체계라든지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더 다뤄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정말 우산을 씌우고 이 탄소 중립과 녹색 경제 전환과 포용 사회라는 큰 우산 아래에 그린 뉴딜에 꼭 들어가야 될 정책들을 이렇게 잘 구성했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가지가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 당사자들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돼야 되는데 탄소 중립이라는 게 마감 시간이 있는 이 목표치입니다. 30년 안에 해야 되고 심지어 10년 안에는 거의 지금 현재보다 2배 가까이를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든 또는 자원이든 상당 부분을 앞 단위에 집중해서 투입을 해야지 전환에 대한 이런 전환에 대한 어떤 분위기 또는 전환의 토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적인 접근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요. 공간이라고 했을 때도 현재 보고서에서는 도시와 농촌 그리고 생태계 보존지하고 해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그 녹색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작동하냐라고 했을 때 현재 자초 산업들이 집중해 있는 지역들,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지역, 그런 지역들의 정의로운 전환도 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목표치가 지역별로 어떤 영향을 주고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들이 좀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하기 위한 인력은 있는가, 역량을 준비해 놨는가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민기후단이라고 해서 150만 명을 5년 동안 집중 고용해서 지역사회 회복력을 강화하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는 방식의 직접 일자리 창출 이런 모델들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연구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과 당사자의 일자리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좀 더 내용을 저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실행 기반으로서 6번째 녹색 전환 추진 기반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세제, 가격 그리고 우리 오영락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재원 얘기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줘야지 뒷받침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상당한 의사결정 모델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IEA의 2050 탄소 중립 로드맵을 보면은 선진국의 경우에 2030년에 탈석탄 발전을 해야 되고 2035년도에는 전력 부분의 탈탄소와 내연기관 생산 판매 금지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오늘 연구한 이 그린 뉴딜 전략의 큰 기틀 아래에서 이 전략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묵직한 이슈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될 텐데 이 판단과 결정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걸 탄소중립위원회가 할 수 있느냐,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같이 보강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해주셨고 이 연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제로 보완되기를 그리고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미세먼지 과제에 대한 토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욱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승민 박사님께서 하신 연구가 상당히 재밌는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거 관측된 기상 변화, 즉 기후 변화 관측 자료와 그다음에 대기질 측정 자료들을 비교를 통해서 배출을 감소시켰을 때 대기질 농도도 당연히 감소해야 될 것으로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 기상 기후에 따라서 영향을 15% 정도, 20%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델링을 통해서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 대기질 정책이랑 기후 변화 정책이 좀 따로 노는 것 같은데요. 기후 변화, 즉 기상의 변화에 따른 효과, 대기질에 대한 효과를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감하고 있는데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환경부에서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고 기후는 기상청에서 이제 사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도 기상 여건을 고려한 대기질 관리 정책을 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기질 정책과 기후 에너지 정책을 같이 이제 병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그다음에 서해가 굉장히 얕은 바다거든요. 수심이 얕은 바다고 중국의 거대한 배출원이 있고 우리나라 배출원이 있고 배출이 일정하다고 한다 하더라도 기후 변화가 있으면 사실은 미세먼지 생성 화학 메커니즘, 서머 다이나믹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나라 위치상 어쩔 수 없이 기후 변화가 됐을 때 초미세먼지가 배출이 어느 정도 지금 현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위치만의 특징이 좀 있고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이 전 지구 시스템 속에서 북극의 변화가 원격 상관이라고 해서 제트 기류를 바꾸기도 하고 뭐 기압계를 바꾸기도 하고 하다못해 저기압 고기압의 패턴까지도 바꾸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특별히 더 크게 폴싱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제 연구가 어느 정도는 보셨는데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대기질과 기후 이게 두 개를 엮는 이제 연구 차원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이제 퍼센테이지 하나는 이제 보여주셨는데 과학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도 사실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인데 정책에 엮으려면 정말 대기질의 변화 이게 기상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 주는지 정확하게 이제 값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이제 항상 진행되고 있어서 이제 정책에 연관되는 결과가 이제 이승희 박사님께서 계속 연구를 해주실 텐데 좀 이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좀 이게 우리나라라는 한반도라는 지역이 국지적인 지역이어가지고 항상 문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일기예보 입장에서 보면 일기예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과거에 이제
막말로 이제 기상청을 막 이렇게 나쁜 말로 부르기도 했죠. 거짓말청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지금 일기에 보면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게 저희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하나씩 정복되면서 과학자들이 이제 저희 과학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복되면서 일기에 보도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된 단계가 있는데 미세먼지 쪽도 지금 이제 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맞아지는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기상에 비해서 미세먼지는 굉장히 오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이제 매칭되려면 아직도 연구 결과는 부족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매칭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런 걸 대비하는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효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를 잘 들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기후 변화와 연관된 그 미세먼지의 악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연구를 잘 시도해서 일단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이 실질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기후 변화라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어떤 문제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만이 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연구를 좀 확장해 본다고 한다면 동일한 이제 이 북극 지역의 아틱 이 히팅 폴싱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어떤 미세먼지의 그 악기상 현상에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는 없는지 그런 포커스로 좀 연구가 확대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좀 그 국제적인 연대를 할 수 있을지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로 좀 확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 코멘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발표와 토론의 말씀을 모두 마쳤는데요. 그럼 발표자께서 이제 간단히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오 교수님하고 이유진 박사님 그 의견은 사실은 거의 뭐 100% 동의를 하고요. 저희 연구가 여러 연구기관 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전문성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이게 굉장히 좀 통합적이고 또 그랜드한 관점에서 이 묶는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계속 좀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부분 전략들이 이제 정부 계획도 탄소 중립이 발표되고 나고 그다음에 법제화됨에 따라서 또 다른 이제 전략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 마련할 때는 이런 어떤 요소 기술이라고 해야 되나 요소 정책들을 수단들을 과제들을 묶어서 조금 더 전환의 관점에서 좀 그랜드 디자인하고 아까 우리 오영락 교수님 얘기하셨던 우리 경제를 바꾸는 문제,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이건 아까 이준 박사님도 얘기하신 부분인데 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 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조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제에서는 조금 더 탑다운 방식의 지금 바텀업 방식의 연구가 조금 더 있다면은 향후에는 이걸 좀 묶어내는 탑다운적인 요소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진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도 사실 공간적인 측면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시간적으로도 조금 더 세분화돼서 될 때만이 사실은 조금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 제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지금 저희 부족한 점은 다음 연구 또는 다음 전략 개발에서 조금 더 보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승민 박사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좀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윤대욱 교수님께서 이제 대기질 정책과 기후변화 정책이 좀 따로 놀고 있는 것이 이제 담당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 때문이다라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난해 이제 그 최종 보고회 당시에 이제 환경부 담당 사무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제 담당 부처의 이원화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조금 더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 뭐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서 기후변화나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함께 고민될 수 있는 시점에서 좀 앞으로 고민을 해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난화로 인한 이제 북극 해빙의 변화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과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신데, 사실 아직까지는 많은 연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이 정책적인 활용까지 이어지는 연구는 더더욱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과학 연구가 뒷받침되었던 것처럼, 이제 대기질 예보 정확도나 이제 대기질 관리 정책 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고, 저희 연구를 계기로 이제 다른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여종 교수님께서도 이제 조금 그 국제적인 연대 측면에서 그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연구 확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이나 같은 동북아 지역 내에 속한 중국이라든가 일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 동북아 지역에서 그 미세먼지 문제가 조금 정치적인 이슈로 변하면서 좀 대기질 관리 측면에서 좀 연대가 어려워진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그와 별도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뒷받침해주는 과학 연구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고,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기후대기 안전연구본부의 성과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와서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